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국가기술자격증 대리 보석감별법 강의의 저는 박창훈입니다. 오늘은 그 8광 분광기의 다음으로 보석의 그 형광성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형광성에서는 특히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별의 어떤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또는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어떤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그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광의 정의 및 그 형광과 인광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해한다. 일단 이 형광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의 어떤 파장, 우리가 전자기파의 어떤 일정 부분의 파장을 그 10에서부터 400 나노미터까지의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자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가시광선,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우리가 가시광선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형광과 인광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또 2번 자외선 형광기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이 그 형광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원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또 3번 보석의 특징에 따른 형광성 검사 방법을 숙지하여 본인 스스로 충분히 검사를 하고 또 적는 방법을 숙지한다라는 부분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자기파에서는 감마선, X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또 적외선, 또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이런 그 파장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감마선 같은 경우는 그 파장의 길이가 이제 짧은 것에서부터 그 라디오파까지 파장의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지는 것을 사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감마선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감마선, X선. 감마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그 병원의 어떤 의료로서 무슨 암을 치료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이제 태운다거나 이럴 때도 감마선을 활용을 하고, 또 어떤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X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의 조직이라든지 이제 의료 쪽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그 위에서도 또 일상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10나노미터에서 400 나노미터까지의 전자기파를 가진 자외선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또 그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가시광선의 영역이고, 이 가시광선의 영역은 40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까지 어떤 빛을 그 파장별로 나누어 보면은 이게 그 무지개 빛이 나오는데, 이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적외선인데,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근적외선 또는 중적외선 또 원적외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이런 원적외선은 또 마찬가지로 의료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안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원적외선을 또 통증이 있는 부위 또는 상처 있는 부위에 조사를 해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열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파인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또 활용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 음식을 데워서 먹을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또 이런 파장을 또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파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전자계파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어떤 파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파동은 우리가 뭐 어떤 뭐 파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그냥 빛이다. 그 빛이 이렇게 좀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발광, 루미네센스라고 영문을 하고요.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또 흡수해서 그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에너지로 방출하여서 그것을 빛을 발하는 성질을 어떤 발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았을 때 그 색깔이 어떤 파랗게 나온다거나 어떤 다른 색을 또 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발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이런 자외선을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빛이 그 색깔이 남아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인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광과 또 이제 형광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발광, 이제 보석에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빛을 발하는 형광과 인광을 합쳐서 그 자외선 발광이라고 얘기한다.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형광색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라운드로 생긴 것들은 다 다이아몬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형광을 하지 않는, 형광이 넣은 상태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는 푸른색 블루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보통 한 70~80%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형광을 하는 어떤 80% 이상의 어떤 다이아몬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광의 어떤 특징,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린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오렌지색, 또 옐로우, 또 그리고 또 백색 이런 형광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그 많은 다이아몬드 도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톤들을 많이 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제 형광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광 패턴은 이런 이제 블루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희소하게 가끔씩 나타나는 것들이 그 옆에 있는 어떤 형광색의 형광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스톤들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있는 것들은 형광을 한 다음에 불을 껐는데도 자외선 조사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서 빛으로 우리가 빛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광의 상태를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광이라든지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요즘 다이아몬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에 있어서 합성을 구분하고 또 천연의 어떤 감정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형광이 저렇게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형광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이아몬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뿌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고 품질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마 상태가 좋아야 되고 컬러가 좋아야 되고 내포물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청량감을 느끼고, 또는 맑고 깨끗한 성광이 내부로부터 전반사에서 뿜어져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형광이 강하면 이런 것들이 그 오일리시 현상이라고 해서 좀 뿌옇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광이 강한 다이아몬드들은 그 국제적으로도 거래할 때 약 한 20% 정도의 그 감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 90년대라든지 또 80년대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윗세대들이 그 청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오히려 형광하는 것을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어떤 일종으로 하는 건데, 물론 그 구입해오는 그 딜러들은 저렴한 값에 더 싼 값에 구입을 해옵니다. 싼 값에 구입을 해와서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뭐 청다이아몬드네 뭐 해가지고 그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자외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뿌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 이게 아주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은 좋다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식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저렴한 값에 오히려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까지도 이제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시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건 저는 그 제 일상에서 직접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형광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흡수한 분자는 이제 보다 높은 에너지의 흥분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빛을 흡수한 분자가 흥분 상태로 올라가면 그 불안정하게 되어서 그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방출하거나 또는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면서 원래 상태로 기저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 흥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가 어떤 빛 자외선을 조사받았을 때 어떤 역이 상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그 흥분 상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빛을 자외선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빛이 쫙 올라가죠.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빛이 이제 없어지면, 소강 상태가 되면 점점 그 같이 그 기저 상태로 떨어지면서 전혀 이제 그냥 똑같이 어둡게 보이는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형광이, 그러니까 자외선이 조사됐을 때만 그 반응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형광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 두 에너지의 준위의 차이가, 원자와 분자의 어떤 에너지의 차이가 해당하는 에너지가 가시광선 연형에서 빛 에너지로 변하면서 우리 눈은 그 보석에서 발광 현상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인광인데요. 인광은 그 물질이 흡수한 빛을 얘네들이 저장을 했다가 자외선이 조사가 끝났는데도 우리가 눈으로 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색깔이 보이는. 근데 이게 그 뭐 야광처럼, 야광, 형광, 뭐 이런 야광 이런 거하고 또 야광하고는 틀립니다. 그 인광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그 빛을 보였다가 얘들이 그 소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광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원리는 빛을 흡수한 분자가 흥분 상태의 준위로 이동한 후에 기저 상태, 불이 꺼진 상태로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불이 꺼지면 바로 이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져도 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중간 단계의 에너지 트랩, 뭐 준안정 상태라고 또 해요. 준안정 상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전자가 기저 상태의 준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트랩을 탈출하는데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그 에너지를 이제 빛으로 발산을 하는 거죠. 그 자외선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모두가 없어진 다음에 요거는 기저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 전자는 보석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로부터 추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기저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가시광선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인광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은 보석마다 다르다. 따라서 보석은 짧은 파장의 자외선의 형광을 나타내며 어떤 보석은 또 긴 파장의 자외선에 반응하는데 일반적으로 형광은 장파에서 더 잘 관찰된다. 자, 자외선 형광기의 필터를 통해서 254나노미터와 365나노미터의 자외선에만 조사되는 기실로 암실 기능을 하는 소형 캐비닛 램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자외선이 그 1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254나노미터를 단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파장만 보여지게끔, 그리고 365나노미터를 자외선 중에 그 장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파와 장파를 같이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는 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은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눈을 직접 보면서 암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캐비넷으로 그 어떤 스톤을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지금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는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감정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낸다라고 하는 그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구를 사용하실 때 특히 중요한 것이, 이게 자외선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게 햇볕에도 자외선이 같이 있으니까 직접 보면 피부 노화가 이루고, 햇볕을 직접 또 태양을 눈 뜨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자외선 영역에 같이 노출이 되면서 어떤 시력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검사 방법을 보시면, 어떤 구조를 또 보시면, 아까 형광기에서는 아까 롱웨이스, 그 긴 파장 365나노미터의 어떤 긴 파장을 조사하는 어떤 단추가 있고, 그리고 숏웨이스, 짧은 파장을 조사하는 단추가 또 있는데,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파와 단파를 위에서 조정을 하고, 또 밑에 캐비넷에 대해서는 거기다 검사할 스톤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씩 두 개를 같이 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켜고 여기서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그래서 그 반응이 없으면 넌으로 표시를 합니다. 없음, 한글로 없음이나 영문으로 넌,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표시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숏웨이스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해 주는데, 여기에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보안경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자외선 검사할 때 특별히 유의사항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광원을 절대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다. 네. 직접 자외선을 눈으로 보면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 2번, 형광은 색과 투명도 등 보석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같은 종이나 변종에서도 각각 다른 형태로 관찰이 될 수가 있다. 네. 3번, 보석의 일부분에서만 형광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의 여러 방향에서 형광을 검사한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보석이 형광을 한다고 해서 그 물질이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형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여러 보석들을 보면, 다이아몬드도 보면 그 일부분에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분에서만 형광을 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게 넌인지, 넌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우리가 그 감정을 뭐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정하고 컬러의 등급을 정하고 뭐 이런 포시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 등급을 정하는데, 이게 사실 그 다이아몬드 내에서 내가 뭐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레인지, 어떤 범위에서 이 정도는 뭐 넌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는 뭐 컬러 등급을 F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광을 검사할 때도 일부분에서만 좀 나온다, 또는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좀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관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광성은 보석 감별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보조적 요소로 활용한다. 자, 아까 그 다이아몬드의 그 형광들을 봤을 때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에서도 여러 색깔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감별에 있어서는 뭐 다이아몬드예요. 다 천연 다이아몬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떤 뭐 이렇게 형광이 자기가 아는 어떤 블루 형광이 아니라, 또는 형광했을 때 이렇게 뭐 오렌지 또는 뭐 백색 이런 형광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인 뭐 감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그 단서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검사 방법은 우선 보석 표면에 여러분들 실 같은 어떤 먼지들이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이것들이 같이 형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비가 돼 버리면, 얘가 페인트 약간 미세한 형광을 가지고 있는데도 넌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석을 검사할 때는 무조건 깨끗하게 소지가 된 상태에서, 깨끗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캐비닛 안에 넣고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또 페이스 다운으로 캐비닛 안에 넣는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장파 버튼과 단파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캐비닛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캐비닛 안에다 넣을 때는 우리가 보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려고 연마사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연마를 해서 그 부분을 페이스 업으로 본다고 했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페이스 다운으로 놓고 캐비닛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광기 커버를 닫고, 또 이 보안경 컨트라스트 조절 안경을 착용하면서 검사를 램프 스위치를 눌러서 또 장파와 단파 순으로 자외선을 조사한다. 장파 누르고 단파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장파 한 번 누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검사지에다 쓰고 다시 오프한 상태에서 또 단파를 누르는 것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감별법에서는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정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했다가 잘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카메라를 뭐 DSLR 카메라가 많이 유행하는데, 사실 그게 유행을 해서 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사서 이제 촬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법을 10분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결과물이 전혀 틀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든 기구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사용 방법을 숙지한 후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자외선을 조사하는 동안 보석의 형광 반응을 관찰하여 형광이 나타나는 경우 각 파장별로 형광색과 형광의 강도를 기록한다.
그리고 자외선을 제거한 후에 또 인광이 발생하는지를 또 확인을 한다.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캐비닛 안에 넣고서 일단 장파 또는 단파로 형광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두 개를 다 끈 다음에도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 호프 다이아몬드 같이 어떤 인광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끝까지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형광이 나오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지금 가장 없는 부분은 넌, 그리고 미세하게 나오는 부분을 미세한 그대로 페인트, 또 중간 부분을 뭐 미디움 또는 모데라토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을 또 이제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스트롱,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베리 스트롱,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감정원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베리 스트롱을 아예 없애고 그냥 뭐 넌, 페인트, 미디움, 뭐 스트롱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그 GIA 방식이지만 이 표기를 어떻게 자기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미디움을 자기네들이 스트롱으로 인정을 하던, 또는 스트롱을 자기네들이 미디움으로 모데라토로 인정을 하던, 그거는 감정원 고유의 이제 권한입니다. 표기 방법은 틀려도 자기네들이 감정하는 거는 감정원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그 표준은 스탠다드를 놓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형광은 전체 다이아몬드의 약 30% 정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다이아몬드 성장과 과정에서 미량의 원소, 이제 알루미늄이나 붕소 또는 질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이아몬드의 경우에요. 다이아몬드에 있어서 형광성은 블루 형광에 대해 형광의 강도를 보통 분류한다. 네. 요거 역시도 감정원에 따라서 뭐 페인트 오렌지, 뭐 페인트 뭐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는 블루 형광에 대해서만 또 강도를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다이아몬드를 감정했을 때 만나는 어떤 스톤들도 다 블루 형광을 전제로 하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형광들이 넌인 이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형광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형광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은 뭐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리고 앞으로 이쪽 업종에 종사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귀를 쫑긋해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형광이 강한 것들은 최대 한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더 원래 없는 것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이게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형광이 나오는 거를 정말 특이하다 해가지고 청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게 판매한 그런 우리가 90년대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감정원에서도 이거를 소매점에서 감정원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형광이 강하다라고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다가 옛날 다이아몬드들을 가지고서 팔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형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트롱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시대에 기원한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자료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를 타입별로 또 나누는 게 있잖아요.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고, 이게 뭐 다이아몬드 강의에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텐데, 특징적으로 인광이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또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영화 타이타닉에서 많이 보셨던 이게 호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그 지금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올 확률은 정말 그 희소해요. 예. 뭐 0.1% 정도의 어떤 희소한 타입 2로 나뉜 질소가 들어있지 않은 보통 다이아몬드는 그 가장 좋은 D 칼라부터 이제 Z까지 질소가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옐로우 색깔이 어느 정도 그 갈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품질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갈색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고 갈색이 들어가 있으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D 칼라를 다이아몬드의 D자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컬러가 들어있지 않은 질소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갈색이 나오는 것은 질소 때문에 나오는데 이 질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다이아몬드를 분류하는 게 바로 타입 2 스톤이에요. 근데 타입 2A에서는 그 질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타입 2B에서는 이렇게 붕소로 인해서 약간의 그 블루, 이렇게 블루로 색깔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확률도 적은데 지금 요거를 형광성 검사를 했더니 형광성 검사에서 지금 형광을 조사가 끝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붉게 보이면서 인광을 한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그 천연이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지만 저런 것들은 아마 두 개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고 요즘은 이런 인광은 매우 드물게 또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며 이런 인광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또 CVD 또는 HPHT 고온 고압 처리된 그 다이아몬드 합성 다이아몬드에서 또 자주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온 고압을 하는 이유는 색깔이 원래 이제 그 무색의 다이아몬드들이 비싸기 때문에 갈색의 다이아몬드들이 이게 1이고 갈색의 다이아몬드들이 99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온 고압 처리를 해요. 본래 자연석이 갖고 있지 않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로 분류를 해요. LDH 다이아몬드에 있어서는 레이저 드릴 홀 인위적으로 그 내포물의 어떤 중심에 뭐 검은 크리스탈 이게 릴리프가 이제 잘 보이는 정도가 심한 내포물을 태우거나 다이아몬드의 그 드릴을 뚫어서 태우거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뺀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은 조금 더 릴리프가 낮고 조금 깨끗하게는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확대 검사를 해서 봤을 때 요거는 우리가 천연으로 그 인정하지 말자. 요거는 처리된 석으로 인정을 하자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LDH 이거 LDH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그 TV라든지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예전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다이아몬드를 비싸게 팔았던 경험이 있듯이 LDH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것들 되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LDH가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저렴하게 사서 소비자한테 그 비싸게 판매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HPHT 처리된 그 다이아몬드들은 인위적으로 컬러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점점 이렇게 확대 검사에서도 그거는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또 검사하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또 방어하는 어떤 수단이 자꾸 발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사하는 장비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에 대한 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인광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성 사파이어인데요. 합성 사파이어에서 자외선 반응의 특징은 초키 블루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키 블루는 약간 이제 하얀색, 뿌연 하얀색이 같이 나오면서
블루가 나오는데 위에 뿌연 하얀색을 뭘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부분이 이제 합성 그 사파이어의 어떤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핑크 레드 스피넬, 약간 이제 핑키시가 있는 레드 스피넬인데 이런 것도 장파에서 보이는 빛이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스피넬은 그 나오는 색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형광 반응 역시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또 빨강색으로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또 참고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에서는 같은 그 종이지만 형광 반응은 그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이지만 형광 반응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오듯이 이런 스피넬 역시도 마찬가지다. 단파에서 강한 그린 형광이 옐로우 스피넬에서는 나온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베릴 종이에요. 베릴 종에서는 에메랄드가 나오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는 이제 에메랄드가 나오는 그 종인데, 그 변종이 에메랄드, 그리고 또 다른 변종이 이제 쿤자이트인데, 이 쿤자이트에서는 또 단파의 자외선에서 강한 어떤 핑크 형광이 된다. 핑크 형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이미지는 사실 모든 보석에서 뭐 불투명 보석이 됐던 어떤 뭐 수정이 됐던 여러 가지 보석에서 다 형광 반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고해야 될 거 한 뭐 5-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화이트 오팔이에요. 화이트 오팔 같은 경우도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강한 또 그린 형광이 나타나고, 이 오팔에서는 인간까지도 같이 또 나온다는 부분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광성 검사, 이제 그 다시 다이아몬드의 형광성 검사로 와서 지금 이 기계가,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 기계가 다이아몬드의 이제 형광을 검사하는 기계예요. 아까 그 전에 장파, 단파를 검사하는 어떤 자외선 그 검사하는 기계하고는 좀 틀리죠. 이거는 지금 상당히 그 고가입니다. 그리고 요것으로 인해서 그 결정 구조라든지 성장 또는 그 천연인지 또는 합성인지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형광을 통해서 이런 기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은 뭐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지만 감정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구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 감정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협회라든지 그 국가에서 또 운영하는 어떤 이런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주얼리 협회라든지 이런 들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샘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샘플들까지는 제공을 해주지 않으니까 샘플 스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나왔듯이 아까 그 입구의 문을 열어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그 재물대 같이 이렇게 스톤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스톤 여기 안에서는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로 이제 그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게 스톤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잡고 있어서 이 옆에 있는 카메라가 뭐 여기저기 이게 사방에서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 내부를 보실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외선 조사 시 관찰되는 어떤 이미지를 사진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가 그냥 카메라로 자외선을 쬐지 않았을 때,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에 보이는 이미지죠. 그런데 여기를 화면상으로 자세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그 성장 라인까지도, 그 결정 구조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 구조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형태 중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타입 1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장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결정 구조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직선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그 팔면체의 어떤 성장 밴드들, 성장 패턴이 이렇게 또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그 타입 2 천연 다이아몬드. 아까 타입 1 스톤은 그냥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타입 2는 질소가 포함되지 않은 어떤 스톤이라고 했습니다. 그 타입 2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전위에 의해서 이제 모자이크 패턴이 또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자외선 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요거는 또 합성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인데요. 일단 타입 2 CVD 합성 다이아몬드인데, 성장 과정에 사진에서 보시면 노란색 페이스 다운으로 엎어놓고, 다이아몬드를 엎어놓고 페이스 다운으로 보는 관찰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 성장한 흔적이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을 때는 아까 그 커런덤에 있어서 루비라든지 사파이어를 플레임 퓨전법으로 만들었을 때도 점점 이 성분들을 밑에서 떨어뜨리면서 이제 천둥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굳혀서 생성되는 것들, 결정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듯이, 지금 CVD 합성 다이아몬드에서도 지금 요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그래도 대중적인 패턴 몇 가지를 사진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물을 또 많이 접하면서 많이 보시는 것이 어떤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HPHT 합성 다이아몬드 68면체 어떤 성장 패턴이 또 보이는데요. 지금 또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보이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스톤들을 많이 보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포인트를 또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HPHT 고온 고압 처리된 합성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어떤 형광 반응과 또 자외선이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어떤 인광 반응에 대해서 또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이런 형광성이 가치를 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고, 또 감별이 될 수 있는 어떤 또 지표 역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만들어지는 어떤 기구 역시들도 또 이런 인광이 하는지 안 나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게 합성이다라고 이제 판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매장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요즘은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금은방에 가가지고 판다고 했을 때 그냥 예전 방식대로 다이아몬드 테스터기로 인해서 그냥 삑 소리 나면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가격 얼마입니다라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건지, 또는 그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합성 다이아몬드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들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그런 기구들의 가격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근데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점점 소형화되고 가격도 점점 낮아지면서 대중화가 되는 부분들이 또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매장을 운영하실 때는 요즘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그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원리는 또 인광으로 또 합성된 다이아몬드들은 인광을 통해서 많이 감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9강의 어떤 그 핵심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미네센스, 이 발광하는 부분, 광채를 발하는 부분은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의 일부 또는 어떤 전부를 다시 광에너지로 빛을 발하는 성질을 그 발광이라고 한다, 발광한다라고 합니다. 자, 2번,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하고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형광색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그 결정 구조를 얘기했을 때도 만들어지는 것도 뇌포물 역시도 그 성장 과정에서 원자와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 뭐 열과 압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색깔도 다르게 났고 변종도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형광성 역시도 거기에 기인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플로레센스 형광인데요. 물질이 빛의 자극에 의해 발광하는 현상이다. 어떤 보석이 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현상이다. 형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인광, 포스포레센스, 물질이 흡수한 빛을 저장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보인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인광이 있다. 인광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형광에서 이제 야광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뭐 시계라든지 이제 밤에 항상 이렇게 시침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야광 시계들이 있는데 요 야광하고는 좀 틀립니다. 인광은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소멸되면 같이 그 빛도 소강된 상태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5번. 형광성은 보석 감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보조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형광성 검사 시 자외선 광선을 절대 눈으로 직접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보통 우리가 그 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에다 일직선으로 대고 보죠. 근데 자외선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외선 검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보석을 페이스 다운으로 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6번. 합성 다이아몬드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형광성 검사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제가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더 중요할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라든지 모든 보석은 다 비파괴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중에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또 이런 형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강의에서 나올 부분들은 그 기타 기구에 대해서 어떤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또 다른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구들은 사실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저렴한 저렴한 어떤 그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형광이라서 이런 형광들로 인해서 어떤 파장에서 어떻게 받는지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좋은 기계들을 계속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다이아몬드들은
인광이 대부분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들은 인광이 대부분 있다. 그 인광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외선 형광성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1번 모든 보석은 자외선을 조사하면 형광성을 발한다. 자, 모든 보석은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형광성을 발하지 않죠. 일례로 다이아몬드만 보더라도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형광을 하는 것은 30%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외의 그 일반 유색 보석들 중에서도 형광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2번 자외선 형광성 검사 시 암실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당연히 자외선을 볼 때 어떤 빛을 보려면은 밝은 데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형광성 검사 시 암실에서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자외선 형광성 검사로 합성 루비와 천연 루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합성 그 루비에 대해서 형광을 강하게 발한다고 했는데, 또 천연 루비가 형광을 또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성보다는 조금 천연이 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 숙련된 경험들도 필요하지만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또 일부 천연 보석에서는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4번 자외선 형광성 검사는 백색판을 배경으로 한다. 네, 백색판을 배경으로 하면 색깔을 이 빛을 보는데 빛이 잘 보려면 어두운 계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석이 자외선 또는 X선에 노출되는 동안 빛을 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인광은 어떤 것이었죠? 인광은 아까 여기서 문제는 자외선이나 X선에 빛을 발하는 동안이라고 그랬죠. 이런 동안이 이런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없어지면, 이 빛이 소강이 되면 그 형광은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는 것이고, 인광은 빛을 발하는 동안 있다가도 불이 꺼져도 같이 한동안은 같이 발생하는 것을 인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광은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부분을 발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3번 형광, 네, 이 형광이 답이죠. 자, 다음 문제. 보석 감별용 형광성 검사에 이용되는 자외선 파장의 범위는 네, 아까 그 자외선 파장의 범위가 그 10에서부터 400 나노미터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 파장에서 235 나노미터가 이제 쇼드에 있고 365 나노미터가 장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파장의 빛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파장은 200에서 380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네. 자, 다음 문제. 형광성 검사 및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광성 검사는 자외선 장파와 단파를 사용한다. 네. 장파와 단파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장파도 사용하고 단파도 사용하고 다 사용합니다. 네, 맞죠? 형광색은 보석의 채색과 늘 동일하다. 네. 아까 다이아몬드에서도 그렇고 또는 그 루비나 어떤 뭐 사파이어 또는 뭐 다른 보석 어떤 스피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형광 반응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란 어떤 환경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의 기인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2번 형광색은
보석의 채색과 늘 동일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옳지 않죠. 형광색과 물 틀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 다음은 제10강, 기타 검사 및 보석에 대한 정밀 분석, 이 이외에도 고까지만 사용하지 않는 어떤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